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문장들 공감 칼럼 시간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문장 듣고 오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예, 이거 뭐 다 아시죠? 워낙 뭐 많이 회자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5차 변론 중에 한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대통령의 육성을 그대로 써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굳이 대역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예, 요 문장을 선택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나오고 사람들이 시인으로 데뷔한 거야? 이렇게 라이벌인가요 지금? 제 후배죠 그러면. 후배인가요? 네네네. 제 후배가 되셨는데 뭐 월간 헌재, 뭐 신인상. 그래서 데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사람들이 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렇게 그냥 이 청록파 때의 문투랑 비슷해요. 그래요? 이 문장이 청록파요. 청록파. 교과서에서 배운 이후로 처음 들어봐야 돼요. 청록파를. 아니, 원래 이태백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태백 얘기도 나왔고 예. 그 월화작독이라고 하나요? 뭐 달 아래서 술을 마신다, 뭐 그림자가 비치고 이런 장면을 사람들이 떠오르나 봐요. 그리고 뭐 박목월의 뭐 나그네, 뭐 같은 시도 떠오르고, 그리고 김동명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이렇게 우리가 처음 시를 배울 때 배우는 시들의 문구가 묘하게 떠오르는 문장이어서 사람들이 이거 시 같다, 서정적인 문장이다 하는데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역시 시인은 다르네요.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앞에 붙어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에 오히려 더 주목했어요.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대한민국에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엄 선포 직후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그 극심한 공포나 트라우마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데, 그건 그냥 잠깐 경고용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이후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그냥 어찌 보면 나는 나의 운명은 하늘에 맡기는 거고, 그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은 보수층이 다시 결집해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자기 확신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걸 또 누군가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성환 평론가님은 이런 어떤 설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예언으로 보신 거예요? 앞으로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앞으로의 예언도 예언이지만 자기 충족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화가 난 상태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때 무슨 일이라도 실패해서 중과부적이다. 네, 그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내가 이 꼴을 보지 않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내가 이 꼴을 왜 봐야 되냐. 뭐 그런 의미로 전 받아들였어요. 그렇군요. 너무 삐딱하신 거 아닌가요? 삐딱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은 키워드로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거짓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얘기하는 말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지만 검찰 조사 받았을 때 얘기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과정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가서 면회를 했다, 이런 소식이 뭐 어제 전해지기도 했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거나, 그렇게 해야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거잖아요. 뭐 지난 주말에도 대구에서 5만 명 넘게 모여서 반탄 집회라고 하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책은 이거예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치코 가쿠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퓰리처상 비평 부문을 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진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목에 이렇게 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2017년 워싱턴 포스트가 실시한 조사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공화당 지지자 47%가 트럼프가 일반 투표에서 이겼다고 착각을 하고요. 예. 68%가 2016년 대선 때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실제로 투표했다. 불법 이민자는 투표 못 하거든요. 예. 투표했다고 믿고요. 공화당 지지자 절반 이상이 이런 불법 체류자 투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2020년 대선을 미뤄도 괜찮을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굉장히 남의 나라 얘기 같지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뭐 저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은 그게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책에 보면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여길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짓으로 가득 찬 일종의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폭스뉴스 같은 매체가 확산하면서 마치 전염병처럼 지지자 전체가 감염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정치 불신과 냉소가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법학자 캐 선스타인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든요. 예. 테러 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집단이 심리적 벽으로 둘러싸이면 그 집단 바깥의 정보와 견해는 의심받을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집단의 일원들이 이야기를 계속 나눌수록 양극화 과정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고 이렇게 조직이 가동되면 평범한 사람들이 폭력 행동을 하도록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게 웬 요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읽어주시는 게 다 남의 나라 네. 얘기가 같지 않고 우리 지금 벌어지는 얘기인 것 김철수 같아요. 연구자가 쓴 대한민국 2025 연구 이런 제목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이 제목도 이제 그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가 당시에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했을 때 맞아요. 포스트 네. 트루스 얘기하면서 이제 맞아요, 그때 많이 맞아요. 나왔던 그런 용어 같은데 네. 시인님도 뭐 좀 소개해 주실 네, 뭐 저는 레퍼런스가 있을까요? 신영철의 산문집인데 시화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인생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예. 이왕 윤석열 대통령이 시 한 수를 지었으니까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이고 깊이 접근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25편의 시를 소개하는데 시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서정시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패 때문에 아르킬로코스. 방패 때문에 사이아의 누군가는 우쭐하겠지. 덤불 옆에 나는 원하진 않았지만 흠 잡을 데 없는 나의 무장을 버렸네. 그러나 내 몸을 구했네. 왜 내가 그 방패를 염려하랴? 가져가라지. 그에 못지않은 것을 나는 다시 가지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달이나 구름이나 산이나 뭐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시가 왜 그리스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냐면 신영철 평론가가 얘기하기를 그리스에서는 이 방패를 뺏기는 게 적군에게 뺏기는 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고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기 때문에 네. 방패를 뺏기지 말고 차라리 죽어라. 그리고 실제 병사들이 방패를 뺏기는 순간 다 죽었답니다. 자결을 해서. 근데 이 시에서는 방패가 뭔데 난 내 목숨도 중요한데 가져가라면 가져가.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를 구했어. 라고 해서 개인주의가 바로하는 장면을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하길 애국주의, 애국심에 대해서 신영철 평론가를 얘기하는데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권, 영토, 국민을 다 사랑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 대통령은 국민을 공평하게 다 사랑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 대통령이 있었나? 의문을 표해요. 결국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불과하고 애국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애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넌 애국자가 아니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그런데 자꾸 국가를 사랑하라 반국가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모든 국민을 사랑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대통령이 강요하는 일 아닌가. 더 분명히 말하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애국이란 그들이 사랑하지도 않는 국민에게까지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생각이 없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포함한 국민 모두를 사랑해야 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방패를 가지고 방패를 지켜라라고 강요받고 있다는 거죠. 현대 애국주의는. 그 점에서 좀 시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예. 시인은 다르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요 느낌을 요거 들으면서 느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자유를 얘기하고 음. 그리고 이제 종북 좌파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커다란 방패가 아닌가. 거기에서 뺏기면은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실제 종북 좌파가 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국회에 뭐 종북 좌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겁을 주고 그게 또 계엄의 원인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북 뭐 주사파 좌파가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주장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허구적인 뭐 어떤 애국주의 이런 거를 조금 폭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쓴 그 학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자유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누가 갖고 올 것인가 그걸로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일종의 자유 프레임인 거예요. 근데 자유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한테 자유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체제에 관해서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지지 수단으로서. 근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민주공화 양쪽에서 자유란 가치를 뺏어올기 위해서 경쟁하고 특히 공화에서 자유를 많이 강조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강조하는 것도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 헌법 학자들도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폭력에 의한 지배, 자의적 지배 두 가지를 배제하는 거예요. 폭력이라고 하면 군이나 경찰 이런 이제 공권력을 활용해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전제 군주가 하던 일이잖아요. 예. 자의적 지배라고 하는 건 헌법이나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 계엄 선포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정반대로 갈리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개념으로 정리하자면 폭력과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느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사고를 저는 자꾸 이해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 책 안에 보면 심리학자 팀 러바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식 시험을 진행한 실험 결과를 설명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요. 그러면 학생이 질문을 맞히면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3명이 들어가요. 한 명은 시험 감독관, 한 명은 학생,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조력자. 그러니까 학생을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 감독관이 시험 감독을 하다가 그냥 종종 자리를 비워요. 갑자기 연락받고 밖에 나가고. 그러면 그 조력자라는 사람이 학생을 꼬셔요. 아, 저기에 너는 상금을 내가 타게 해줄 수 있는데 저기 흰 봉투가 있는데 거기 안에 답이 있어. 그럼 한 몇 % 정도가 컨닝할 것 같으세요? 90%. 실제로 한 30% 정도가 컨닝을 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실망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 정도 그렇게 많이 선하다니 실망인데요. 근데 그 시험을 본 학생을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보고 있다고 하는 전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해요. 컨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짜 안 했어요?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다른 학생들이나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하는 걸 맞춘대요. 근데 이 티가 실험 나는군요. 티가 나. 네, 티가 나는 거죠. 말을 더듬더듬 한다거나 예. 당황스러워 한다거나 이걸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찍은 영상을 거짓말을 한 사람과 실제 진실을 한 사람을 한 절반씩 섞어가지고 44개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학생들한테 다시 보여줬답니다. 아니 학생들 말고도 여러 부류의 사람한테 보여줬다 그래요. 예를 들면 경찰관, 판사, 맨날 거짓말을 가려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심리치료사, 심지어는 중앙정보국 간부들한테까지 보여줬다 그래요. 그러면 한 몇 % 정도 맞출 것 같으세요? 그 영상 안에서 저 사람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말하는지. 80%. 그럴 것 같으시죠? 예. 찍어도 절반이잖아요. 50%잖아요. 54%가 맞췄대요. 이게 팀 러바인이 내놓은 답은요. 진실의 기본값이라는 게 사람한테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학생을 제대로 맞추는데 우연보다는 훨씬 유능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학생을 제대로 맞추는 데는 우연보다 훨씬 무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진실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침착한 과학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천천히 증거를 모은 뒤에 결론에 이르지 않고요. 일단 믿고 본답니다. 그런 다음에 의심과 걱정이 점점 커져서 해명이 되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믿는 것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선입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믿고 싶어하는 선입견이 예, 있다는 예. 거죠. 근데 그걸 판독하거나 할 때 직접 내 앞에서 대화를 나누면 잘 가려내지만 영상이나 이런 매체가 끼어 있거나 내가 접촉을 직접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들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확인을 잘 못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작동인데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 헌법재판관이 인터뷰한 거잖아요. 헌법재판관은 알 것이다. 근데 다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달그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지지자들이 본다고 하면 아마 믿으려고 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믿으려고 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 때 같은데요. 나중에 가서 이 증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믿지 않는 여론이 저는 커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굳이 좀 길지만 설명드렸어요. 네. 네, 주인님. 전 연결돼서 떠오르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가장 힘이 센 친구, 지금 말하면 일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뭐 만화책이었는지 19금 뭐였는지 보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체벌을 했으니까 예. 혼을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펼쳐보면서 너 이거 봤잖아. 저 그거 뭔지 모르겠다. 어디서 꺼내셨냐. 증거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 다짜고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대거리를 한 20분 동안 했어요. 선생님은 약간 만만했고 그 친구는 너무 힘이 센 거지. 근데 너무 그러니까 반의 친구들도 뭔가 증언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그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제가 수치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진실을 말할 거라는 선입견이 우리한테 있는데 예. 그가 굉장히 계속 거짓말을 하고 나는 그 거짓말을 계속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에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의 연원이 그쪽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가 아침 뉴스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수치심을 느껴서 제가 보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아이 그 손들고. 저는 또 아픈 걸 되게 싫어해요. 아, 예. 일진하게 맞을까 네, 봐. 네, 네. 그러니까요. 또 사람이 또 순간순간 비겁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예.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계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은 전시나 사변이 아니고서는 그거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서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외국에서도 계엄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굉장히 후진적 현상이기도 한 거예요. 민주 질서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안 된 나라에서나 보이는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 결국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져야 하는 현실이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나라 계엄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적 처벌을 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냥 대부분 그냥 잡혀서 사형당하거나 이런 나라가 굉장히 많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 그거를- 친위 쿠데타는 대부분 예. 다 성공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장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